인문학, 휴메니티스. 인문학은 인간에 관하여 탐구하는 학문으로 현대에는 언어학, 문학, 역사학, 철학, 종교학 등을 다루는 것을 일컫지만 과거에는 천문학, 기하학, 수학, 음악, 논리학 등 거의 모든 분야의 학문을 다루었다. 또한 과거의 인문학은 꽤 괜찮은 집안에서 태어난 엘리트들이 전문적으로 향유하는 학문이었으며 학문의 분과들이 그렇게 깊지 않은 덕에 과거의 엘리트라면 여러 분야에 통달한 종합지식인 느낌이 강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종합지식인으로 아리스토텔레스, 데카르트, 정약용 등이 그 예에 해당된다. 그리고 당시 엘리트들에게는 과학기술의 한계로 세상에 대해 설명하기 어려운 것들이 꽤 많았는데 그들은 그것을 모른다고 말하기보다는 철학이나 종교로 대충 퉁쳐서 모든 것을 설명하려 하였고 누군가 의문을 제기하면 엘리트 특유의 말빨이나 종교의 권위 혹은 학문의 권위, 자기 계급의 권위를 내세워 조지는 게 다반사였다. 그래도 고대부터 중세까지 피지배층에게 인문학을 다루는 자는 경애와 존경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그 높았던 인문학의 권위가 무너지기 시작한 것은 근대의 자연과학이 발전하게 되면서이다. 철학자들이 사색을 통해 머릿속으로만 상상하던 인간의 본질이 철저한 관찰과 실험을 바탕으로 하는 자연과학 앞에 힘을 잃게 된 것이다. 그렇게 인문학의 관심과 인기가 점차 사라질 즈음 한 줄기 빛이 있었으니 그것은 현대의 자본주의다. 기업들의 과다한 경쟁과 기술 혁신의 둔화로 품질의 승부가 한계성을 맞이하자 사업의 각 분야에서는 인문학을 경쟁의 도구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애플을 예로 들어보자. 애플의 휴대폰 제품이 성능 면에서 삼성이나 LG에 비해 뛰어나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렇게 말하기는 힘들다. 그럼에도 높은 매출액으로 전세계 기업 가운데 시가총액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애플 제품이 스티브 잡스로 시작되는 흥미로운 인문학적 스토리와 철학적 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으로 애플은 휴대폰 그 이상의 가치로서 마케팅에 성공하였고 누구나 갖고 싶은 전세계인들의 휴대폰이 되었다. 참고로 대한민국 연예인들이 압도적으로 사용하는 휴대폰 제품이 바로 애플이다. 애플 외에도 인문학을 끌어들여 성공을 이룬 픽사, 구글, 스타벅스, 브리자드 등 수많은 기업이 있다. 그러면 자본주의를 통해 인문학은 완벽한 재기에 성공한 것일까? 인문학을 사업에 요긴하게 써먹는 CEO들은 S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 대답은 대부분 노에 가까울 것이다. 고대부터 인류가 인문학을 탐구했던 목적은 올바르고 더 나은 삶 그리고 행복한 삶을 찾고자 함이었다. 그렇다면 인문학으로 성공한 애플과 스타벅스에서 몇 배의 프리미엄 비용을 지불하고 그 제품을 소비하였을 때 우리가 올바르고 더 나은 삶, 궁극적으로는 행복한 삶을 찾았다고 할 수 있을까? 인문학이 자본주의 도구로 이용되면서 우리의 삶의 가치는 남에게 보여지기 위한 소비의 삶으로 전락해버린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우리는 인문학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까?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인문학은 입시승패를 가르기 위한 암기력 테스트에 불과했다. 그러기에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먼저 인문학을 대하는 시선과 자세에 대해 고민해봐야 하는데 그것은 인문학이나 시대를 넘어 개인, 집단, 국가 등 다양한 부류들이 그들 스스로의 이해관계에 의해 끊임없이 재해석된다이다. 예를 들어 삼국지의 조조라는 인물은 수세기 동안 춤과 효를 중요시했던 유교사회 안에서 간사하고 비현한 인물로 평가받아왔다. 하지만 현대의 자본주의 시대가 도래하며 그는 능력 있는 개혁가적인 이미지가 강하다. 그렇다면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정확하고 객관적인 조조의 평가일까? 그러나 애초에 정해진 답은 존재하지 않는다. 유교 이념이 주류였던 시대에는 지배층이 향유하는 유교 이념의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해 조조를 간사함과 비열함을 부각해 평가하였다. 반면 자본주의 시대는 자본가의 관점에 맞게 조조의 실리적인 경영 리더십을 높게 평가하게 되었고 그에 맞는 능력 있는 개혁가라는 의미를 씌웠다. 조조에게는 미안한 말이지만 몇천 년 전 조조의 사정은 중요치 않다. 현재 헤게모니를 쥔 자의 관점이 더 중요할 뿐이다. 앞으로 100년, 1000년 뒤에는 조조가 어떤 평가를 받을까? 돈보다 도덕과 명분을 중요시하는 계급이 세상을 지배하게 된다면 조조는 다시 간사하고 비열한 놈이 되지 않을까? 아마도 힘을 가진 누군가의 사정에 따라 조조는 끊임없이 재해석될 것이다. 또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신도를 거느리고 있는 기독교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우리는 현재 그 종교가 가진 파워에 대해 잘 알고 있다. 그렇다면 그 파워가 기독교 창시자 예수에서 시작된 것일까? 아니면 기독교 교리에 등장하는 절대적인 유일신 하느님에서 시작된 것일까? 둘 다 아니다. 그것은 로마의 황제 콘스탄티누스 1세의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시작되었다. 당시 로마는 군인 황제의 시대였다. 조그만 실수와 방심만으로 황제들이 암살을 당하고 동시에 내전으로 치달았다. 그런 분위기에서 콘스탄티누스 1세에게 신격화된 황제는 허울에 불과했다. 그런 그는 허울뿐인 신으로 군림하는 것이 아닌 하나의 종교를 선택해 그 종교의 보호자이자 후견인으로 자신의 정치 입지를 굳건하게 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게 된다. 그래서 그는 유일신 사상으로 황제의 권위를 한 곳에 모을 수 있는 종교이자 유대교 때부터 오랫동안 정교한 신학 이론을 다져온 종교이자 어머니의 종교인 기독교를 자연스럽게 선택하게 된다. 그러한 그의 밀라노 칙령은 박해받아왔던 기독교를 재해석하여 로마 사회에서 합법은 물론 보호와 장려를 하는 수준까지 격상시켜 놓았고 그것을 계기로 기독교는 중세, 근대, 현대에 이르기까지 전세계의 신도를 늘리며 발전해왔다. 이를 통해 우리는 종교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될까? 그렇다. 앞서 이야기한 조조 이야기처럼 종교도 누군가의 이해관계에 의해 재해석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지금까지도 기독교는 재해석이 끊임없이 진행되어 수많은 종파로 나누어져 있다. 이렇게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위해 끊임없이 재해석되는 인문학들 안에서 정작 제일 중요한 나 자신의 이해관계는 존재하고 있을까? 우리들은 사실 오랫동안 그들만의 인문학이 계속 희생되고 소외되어 왔다.
조선시대에는 사대부의 인문학에, 일제강점기 시대에는 일제인문학에, 해방 후에는 독재자의 인문학에 말이다. 그러면 현재 우리의 인문학은 어떤 모습일까? 궁금하다면 지금 TV를 한번 켜보자. 보수와 진보, 종교단체, 언론사, 정부, 기업, 학교, 그리고 각종 이익단체 저명이사 등이 인문학적 논리를 들이대며 그럴듯한 말을 하고 있다. 그러면 당신은 그들이 어떤 배경과 입장에서 말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그것들을 나에게 맞게 소멸할 수 있는가? 애석하게도 그것은 어려울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인문학을 암기력 테스트에만 사용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인문학을 통해 나 자신의 삶과 죽음, 그리고 행복 등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별로 없다. 타인이 말하는 사상, 도덕, 정의 등을 아무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타인의 기대와 기준에 맞는 직업을 가지게 되고 원치 않는 규율과 도덕을 강요받고 남과 경쟁하듯 불필요한 소비를 하고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있는 정당에 투표를 하고 있지 않는지 생각해보자. 우리는 진정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지. 인간에게 행복이란 무엇인가라는 인문학적 질문에 단 하나의 정답은 존재하지 않는다. 60억 명의 인구가 있다면 60억 개 정답이 존재할 수 있다. 타인이 말하는 인문학은 오직 그들의 이해관계에 맞춰진 답일 뿐이다. 나의 올바른 삶,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오직 나의 답을 찾아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다. 스스로 고민해서 찾아내야 한다. 인문학은 망했다. 그러나 정부, 보수와 진보단체, 종교단체, 이익단체, 저명인사, 언론, 학교, 기업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오히려 인문학을 통해 큰 재미를 보고 있다. 우리만 소외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 인문학만 망했다. 당신에게 행복이란 무엇인가? 이제 우리도 좀 행복해지자.